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숙명여대를 찾아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180만 청원은 대선 때 민주당을 찍은 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 지지자들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심지어 5.18 망언에 대한 반성조차 없이 광주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보고 꼰대 정당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꼰대같이 생겼냐고 묻기까지 하더라고요. 원래 그 꼰대들의 특징이요,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남들이 자기를 왜 싫어하는지 절대 모르고요, 그리고 꼭 내가 꼰대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꼰대의 증거인데 모르시나 보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이어서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즘 뭐 계속해서 이렇게 청년과 여성을 만나러 다니시면서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이렇게 여기저기 민생투쟁인지 뭔지 어쨌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임금 논란 때문에 뭐 무리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아랑곳 없이 본인이 뭐 잘못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제 또 숙명여대를 찾아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듯합니다. 글쎄,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데 과연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청년과 여성들을 위한 무언가 대책이든 뭐든 내놓은 게 있나요? 그 뭐 카페, 지방의 중소기업들의 카페 만들려거나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청년을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전공의 1학년생들을 데려다가 뭐 청년들의 꿈과 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민중의 소리에서 관련한 영상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뭐랄까, 예전에 그 국무총리 시절에도 이게 현안질 이런 거 나오시면 국회의원들에게 뭐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말이 좀 목소리를 너무 근엄하게 내리깔면서 대답은 하시는데 말을 좀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혼자서 1시간 동안 강연을 하시는데 말을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말을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전형적인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그런 류의 이야기여가지고요. 자, 그걸 듣고 있었던 학생들이 정말 고초가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강의 관련한 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80만, 대선 때 민주당 찍은 표다, 이런 류의 강의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로부터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학생들 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조금 민망한 질문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이 183만을 기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당이 조금 더 그래도 이제 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국민들도 우리가 좀 잘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라든지 좀 통상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보통 많이 쓰는, 의뢰에 쓰는. 근데 황 대표가 그런 식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표가 41%인데 3천만 명이 투표했다면 한 1,300만 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당과 뜻을 같이 달리하는 분들이 한 1,300만 정도 될 것이란 얘기다. 180만 정도 표도 그런 표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었던 1,300만 표 정도에서 몰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분석해달라고는, 정확하게 그게 어느 표인지를 분석해달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뽑았던 그 표가 그 국민청원에 청원을 했던 사람들의 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거니까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인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애초에 이 청원 183만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뭐 깎아내리는 발언, 국민청원이 뭐 의미가 없다는 등의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참. 네. 아무튼 황 대표는 그러면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자유한국당을 우파라고 한다면 우파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약 30%, 그리고 우파를 반대하고 좌파를 지지하는 국민도 한 30% 있고 중간 40%는 소위 중도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구한 180만 명이 좌파를 지지하는 전체 30%의 약 10%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뭐 자기가 수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수치 근거는 뭡니까 대체? 지금 뭐 자유한국당 지지가 30%고 자한당 반대가 3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뭔 소리야 대체 이거? 어디서 나온 여론조사고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적어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해도 50%인데 그렇잖아요. 심지어 뭐 민평당이나 뭐 정의당 이런 쪽을 빼놓고 순수한 민주당 지지율만 해도 자유한국당이랑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은근슬쩍 맘먹으려고 자유한국당 지지가 30%, 뭐 자유한국당 반대하는 게 30%. 단순히 자유한국당을 반대하는 지지가 아니라 반대하는 그 비율만 따지자면 사실상 7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70%?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지 지지하고 있는 그 콘크리트 30%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발 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70%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진짜 어디서 지금 맘먹으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수치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런 우려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고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절대 무엇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자유한국당에 혐오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기회를 달라. 잘하고 바른 정책이 있으면 지지를 해줘도 좋다. 아직은 강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아직은요? 그럼 나중에는 강요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아니 무슨 잘하고 바른 게 있어야 지지를 하죠. 아니 뱉어내는 말마다 그냥 막말투성이에 국민들 열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고 있는 이런 정당이 퍽이나 시간과 뭐 기회가 있으면 또 국민들 등이나 쳐먹겠죠? 국민들 등이나 치겠죠? 뒤통수나 치겠죠? 네, 어쨌든 그런 짓이나 하겠죠? 이명박 최순실 정부 때처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회와 어쨌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겼던 정부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홍보를 잘 못하는데 민주당은 홍보를 잘한다. 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더라. 그러면서 대학 도서관에서 밤까지 민주당의 홍보 자료를 뒤져보니 배울 만한 것 같은 점이 30몇 가지가 나오더라.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 해도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을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뭐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의 연설도 주목하고 있다. 뭐 진보적인 가치를 보수적인 방식으로 보수와 진보를 융합해서 연설해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렇게 융합하면 스며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뭐 보수적인 이런 가치를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스며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본데 지금 뭐랄까요? 이 얘기를 듣는데 난 너무 답답한 거. 나만 답답한가? 너무 답답하지 않아? 아니 이렇게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말이 왜 이래? 네, 말이 이렇게까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1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열받는 게 자유한국당이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럴까요? 홍보를 잘 안 해서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걸까?
제1야당이라는 곳이 지금 국회를 2달 반 동안 내팽개치고 추경이고 법안이고 안중에도 없고 거기다 당대표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경알못, 법알못, 티는 다 내고 다니면서 정말 국민들 속을 벅벅 끓고요. 그런 와중에 당 대변인을 비롯한 당내 그 시끄러운 양반들, 국민정서와는 완전 동떨어진 망언들만 줄기차게 쏟아내면서 국민들의 속을 벅벅 긁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홍보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 지금 이런 망언들이면 이런 걸 지금 홍보를 했으면 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홍보를 안 해도 아주 입만 열면 뻥뻥 터지는데. 아니 그리고 뭘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홍보를 좀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걸 홍보를 좀 그럴싸하게 해주면 황교안 대표님도 뭐 어디 문 대통령처럼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마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제발 좀 꿈 깨셨으면.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뭐 보여주면 고지고대로 보여지는 대로 믿고 이런 상황 아니거든요 지금. 옛날처럼 뭐 언론 다 틀어지고 언론에서 방송해주면 그것만 보고 이러던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직도 그런 시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어이없는 건 이날 황교안 대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를 합니다. 소통과 강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과는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이런 학생의 질문에 예로 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자기가 참석했던 그 일을 국민과 소통하는 사례로 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국민과 소통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걸 소통한 사례로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광주에서 열렸던 한 기념식에 갔는데 거기서 오지 말라는 거다. 광주에서 5.18 라고 하면서 잠깐 멈칫해요. 5.18 사태라고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5.18 그 사건이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이건 5.18 사태라고 부르려고 했어. 그러면서 아직도 참 5.18 사태라고 그나마 말을 안 했기 망정이지 어쨌건 5.18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그에 관해서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만 들으면 잘못한 게 자기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금 우리들을 우리한테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광주 시민들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갔겠냐 안 갔겠냐 라고 물어보면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은 공적인 기념식이 있고 나는 공당 대표인데 반대하더라도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공당 대표인 걸 아는 분이 국회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진짜 당대표들 모아서 무슨 회의하고 이럴 때도 초월에니 무슨 회의 중요한 회의들 있을 때도 다 뻥뻥 차고 다니시고 그러시는구나. 공당 대표셔서 꼭 가야 되는 거 아시는 분이 아무튼 그러면서 거기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게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가서 그래가지고 참석하셔가지고 광주 시민은 얘기를 듣긴 하셨고요. 가서 그 막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시는 5월 어머니들의 얘기를 듣기나 들으셨고요. 아주 무슨 담벼락 뜯고 도망을 아주 제대로 치시더만 그게 무슨 국민과의 소통입니까? 말이 돼요? 애초에 광주 시민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오는 걸 그토록 막았는지를 애초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 제명 또 5.18 진상조사위원회 문제 등등 때문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그때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적인 공분이 엄청나게 컸던 바 있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는 망언에 대한 그 징계와 진상조사위 출범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광주를 무작정 방문하기로 하려고 해서 지역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다 쏙 빼놓고 망언이니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거기서 뭐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대체 뭔지
무슨 남의 얘기하듯이 억울한 누명이라도 썼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대체 뭐냐. 진짜 너무 이 공감 능력이라고는 정말 1도 없으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이쯤 되면 묻고 싶어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말 황교안 대표께서 아직도 5.18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황교안 대표, 정말 황교안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당내 그런 망언을 한 의원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황 대표는 마치 자기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해, 또 아예 생태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해 아예 부정적인 분들도 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더 찾아가야 한다. 스며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더 많이 자주 가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과 만남을 더 가지려고 한다. 우리 보고 뭔가 꼰대 정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꼰대같이 생겼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꼰대라고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진면목을 어떻게 보여주시려고요? 꼰대의 진면목을 완전 설마 공안검사 스타일로 보여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어디 끌고 가서 그런 거 아니고? 좀 얘기하니까 되게 무섭네요. 꼰대의 진면목을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아무튼 아까도 얘기 드렸던 얘기지만, 우리가 보통 그 꼰대라고 할 때요, 그런 표현을 쓸 때 꼰대, 저 한테 와 꼰대야 이런 얘기할 때 보통은요 자기 얘기만 하고 남 말은 절대 안 듣는 사람도 있죠. 자기 잘못 절대 인정하지 않고 꽉 막힌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꼰대들이 보통 그렇게 의전을 좋아해요. 누구누구처럼. 아시죠? 꽉 막혀서 남의 얘기 안 듣는데 자기 좋다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기 대우해주고 이렇게 아유 누구님 해주는 것도 그렇게 좋아한다. 감히 내가 누군데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보통 꼰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꼰대들이 꼭 또 물어봐요. 내가 꼰대 같아? 네, 완전요, 완전 꼰대 같아요. 완전 그냥 얼굴부터 목소리까지, 그리고 내뱉는 말들까지도 하나같이 100% 꼰대 같습니다. 네, 이걸 저 같은 경우에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죠? 우리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이 된 이런 학생들이 물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그냥 또 하하하 웃고 어색하게 웃고 말던데, 원래 또 그렇잖아요. 그 꼰대가 아닌 경우에면 야 내가 꼰대 같냐? 이러면 완전 꼰대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꼰대한테는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아시죠? 내가 꼰대 같아? 이러면 아유 아니죠. 절대 아니시죠. 그게 바로 꼰대입니다.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게 바로 꼰대예요. 알면서 어쩜 이렇게 그 꼰대의 정의, 보통 얘기하는 꼰대의 뜻 고스란히 옮겨놓은 게 그냥 황교안 대표 그 자체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청년들이 카페에 없어서 지방 일자리 안 간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오죽할까요? 그죠? 그렇잖아도 이날 학생들에게 또 청년 취업 문제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선배들이 찾아가서 소통하는 지혜, 스펙보다 기업이 원하는 특성화된 역량을 갖출 것을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예로 들었대요. 요즘 말하는 스펙은 갖추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영자신문반 반장, 대학 조기축구회 같은 활동을 한 것이 결국 심층 면접에서 좋게 작용했다. 스펙도 만들어야겠지만 결정력이 있는 것은 결국 나만의 특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친구들끼리만 소통하기보다 교수님을 찾고 또 교수의 친구, 선배들에게 다가가서 소통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없죠. 취준생들이 지금 이런 걸 안 해봤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취준생들이요,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스펙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통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취준생들이요. 스펙이 없으면 1단계에서 끝입니다. 뭐 영자신문 뭐 이런 게 있어봤자 1단계에서 끝이에요. 스펙이 기본이 돼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이런 활동도 다 하면서도 스펙까지 올리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직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디 지방 중소기업들이 카페나 생긴다고 청년들이 마음을 바꿔서 거기 갈 수 있냐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드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왜 또 한참 그 아버지께서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이석채 회장이 배임 사기죄로 고발됐던 그 KT에서 갑자기 원래 마케팅 팀인가 이런 데 있다가 갑자기 법무팀으로 자리가 떡하니 옮겨져서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하죠. 하필 아빠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것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아들을 법무팀으로 보냈다. 이게 대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의도치 않고 옮겼다면 이건 정말 이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비락인 거고요. 그죠? 근데 그런 아드님 얘기하시면서 우리 아들은 뭐 별로 스펙도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동아리 해라, 교수들 선배들 만나라 이런 뻔한 조언이나 하고 계시니 참 학생들이 얼마나 감탄을 하며 아 나도 한번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해봐야지, 교수님을 열심히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그랬을까? 다들 속으로 그거야 댁 아들이 황교안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라고 다들 생각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니 애초에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아 내가 꼰대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자기가 청년들에게 꿈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시간 낭비인데 뭐 어쨌든 본인은 뭐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숙명여대 정치개혁과 1학년 학생들은 고생이 참 많으셨고요. 하여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아유 황교안 대표님의 그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 그죠?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더욱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점점 더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민폐투쟁 계속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콧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죄송해요. 더러운 방송을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번 주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칙한 뉴스는 주말 잘 지나서 월요일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콧물 흘리지 않으시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그럼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